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3 이번 주간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교사 강성경입니다. 네, 이번 문학 3은요. 이번 주간에 3시간 수업을 할 건데 3시간 동안 교과서 21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정철 작가의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문학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면 공지사항 게시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송미인곡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해 주세요. 네, 잠시 동영상을 정지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혹시 프린트를 할 수 없는 친구는요, 괜찮습니다. 이 선생님 수업 영상을 보면서 교과서 본문에 필기를 해도 되고요. 옆에 연습장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교과서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필기를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과제 제출방에는요, 이 학습지에 필기한 걸 찍어서 올려도 되지만 교과서에 필기한 걸 찍어서 또는 연습장에 필기한 거 뭐든지 괜찮습니다. 찍어서 올리시면 출석 인정됩니다. 네, 준비할 수 있는 친구는 교과서 그리고 이거 학습지 둘 다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일단 책을 보면 이 184페이지부터 해서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선생님이 이 마우스를 잘 보세요. 184페이지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게 원문이에요. 원문. 정철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현대 국어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네, 이쪽 왼쪽도 물론 원문도 국어예요. 가사 문학은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운문문학이면서 또 국문시가죠. 네, 국어, 한글, 훈민정음으로 적혀있는 시가문학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중세시대의 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생소한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아래 라든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우리가 현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모음들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현대 국어로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의 학습지를 잠시 살펴보자면요. 여기 이렇게 또다시 본문을 실어줬어요. 네. 그리고 교과서와 다르게 이렇게 왼쪽 부분에 행 번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분명히 교과서에는 이렇게 연구분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여러분 가사는요, 연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동이라는 고려 소교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지난 온라인 주간에 배웠을 텐데 이 고려 소교의 특징은 연구분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가사는 연구분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학습지를 보면요. 이렇게 좀 띄워져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용상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내용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3행 끊어서 여기를 서사 1 부분, 내용적으로 감녀의 질문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또 4행부터 끊어서 쭉 13행까지 해서 서사 2.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에 행 번호를 붙여 놓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기 학습지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문제 앞에 갈로 속에 1에서 3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에서 3행 부분을 읽고 이 문제에 답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세아리기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딱 보기 좋게 행 번호를 이렇게 본문의 왼편에 붙여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보다 보면요. 살짝 저기 교과서 본문이랑 살짝 글자가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과서 이행에 튀언상 되죠. 튀언상. 티읕 여죠. 튀언할 때. 근데 쌤 학습지에는 그냥 천상 이렇게 해서 치읓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거든요. 쌤이 막 내용을 바꾸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세요. 막 교과서랑 학습지랑 이거 본문이 한 글자 얘는 천이고 교과서는 튀언인데 이렇게 막 다른 거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여기 작품 설명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작가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남 창평에 은거하면서 3위인국에 이어 지은 작품입니다. 네, 3위인국의 속편이에요. 후속편. 뭐 시리즈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1, 2, 3가 있는 것처럼 3위인국 1편, 거기 이제 속 3위인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속편 3위인국의 후속편, 속편 미인곡해서 속미인곡인 거예요. 자, 3위인곡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정치를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지만 3위인곡과 달리 고유어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3위인곡과 달리 두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3위인곡은 그러면 이 속미인곡에 비해서는 한자어를 좀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대화, 두 여인의 대화가 아니라 한 여인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줄 쳐주세요.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충신연주지사가 뭐죠? 충신연주지사 또는 충신연군지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모르는 좀 생소할 것 같은 단어 뜻을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표시를 한 거예요. 맨 밑에 학습지 1쪽 밑에를 보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충신연주지사 또는 충신연군지사라고 합니다. 이때 주는 주인주자, 이때 군은 임금군자죠. 네, 같은 말이에요. 신하에게 주인은 바로 임금이죠. 네, 그래서 또 이 연이라는 말, 요거는 이제 연모하다, 그리워하다 연자잖아요. 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임금의 소명을 기다리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임금님이 다시 이 지금 간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은거하고 있는 이 정철을 다시 불러줬으면, 한양으로 조정으로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임금님의 부름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위에도 있었지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여인이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요. 저 밑에 있거든요. 하면 이제 작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을 일시정지 잠시 하시고요. 이 1행부터 해서 저기 끝까지 48행까지 좀 길죠? 한번 여러분들 낭송을 해보세요. 원문을요. 옆에 현대 어플이 말고 원문 낭송을 해보십시오.
잘 안 읽혀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대가난 더 각시 본 듯도 한겨이고 이렇게요. 자, 힌트를 줄게요. 여기 보면 니은, 점, 니은 있죠? 여기 니은과 니은 사이 있는 이 점은요, 아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의 아 발음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대가난, 난, 벼각시, 본 듯도 한, 벼이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네, 한번 낭송해 보세요. 여러분 송미인곡 보기 전에 송미인곡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낭송하면서 느꼈던 시의 내용들을 더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습지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풀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 수업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계획은 이번 시간에 16번 문제까지, 그러니까 32행까지, 즉 본사 3까지 수업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일시정지하고요. 먼저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네, 그런 후에 보면 되겠죠? 네, 아닌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바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작품의 형식에 관한 거예요. 송미인곡은 대화체 형식으로 먼저 말하는 여자인 감녀와 하소연하는 여자인 을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을 이렇게 한 거는요, 그냥 갑을 명정할 때 그냥 갑을 따서 한 거예요, 임의로. 얘가 뭐 강자고 얘가 약자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네. 위에 본문에서 감녀의 말과 을려의 말이 구별되는 곳에 표시하여서 서로 구분하여 보자 했어요. 네, 대화체니까 이런 게 뭐 시험 내기 좀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을려의 말이고요. 감녀의 말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이미 보기 좋게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 서사 일부분이 전부 다 감녀의 질문이죠. 이 부분 감녀의 말이고요. 다음 본사 1, 딱 14행 한 줄이거든요. 들란 생각 마오. 이 부분이 또 감녀의 위로예요. 감녀의 말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48행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잠비나 대쇼셔. 이 부분이 감녀가 위로하는 말이죠. 이렇게 3부분만 감녀의 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소연하는 을려의 말입니다. 다음 이제 서사 1부터 볼 텐데요. 참, 여러분 이 작품은 갈래가 가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가사와 시조의 큰 차이점은요. 우리 교과서 학습 활동에도 있어서 그때도 얘기할 거라서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사는요.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국문 시가 문학입니다. 네, 시가 문학인데 국어로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적힌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데 시조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한 행에 4개의 소리 덩어리로 끊어 읽히죠. 네, 한 행의 4음보예요. 이렇게 3, 4조, 4, 4조의 4음보로 되어 있고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평시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런데 가사는요. 시조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자, 대가난, 벼각시, 본드토, 한겨이고 이렇게 한 행이 4개의 소리 덩어리로 끊어 읽혀요. 그리고 한 음보는 3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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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글자 이런 식으로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보여요. 시조와 같죠. 하지만 그 길이는 엄청나게 길죠. 네, 그냥 그 차이예요. 이거 음수율, 음보율은 같은데 길이가 다른 거죠. 시조는 되게 압축적이고 간결한 형식인데 가사는 요 음수율, 음보율만 지켜준다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음보 연속체라고 가사를 얘기해요. 네, 연속해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4음보, 음보율과 음수율만 지켜주면요. 자, 그래서 이 가사를요. 너무 기니까 이제 내용도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상 가사는 3단 구성을 취한다.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용상 그런 거예요. 네, 연구부는 없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볼게요.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어서 교과서 원문을 보시면요. 연구분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난 온라인 주간에 배웠던 고려소교 동동은 어떤가요? 네, 고려소교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연구분이 있죠. 물론 아닌 작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려소교는 연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사는 연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학습지는요, 이렇게 좀 띄워놨죠? 요거는 이제 내용상 가사가 서사, 분사, 결사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보기 편하게. 네. 그리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서사를 서사 1과 서사 2로, 분사를 분사 1, 2, 3, 4로, 네, 결사를 결사 1과 결사 2로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네, 내용상.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1에서 3행 서사 일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고 기획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행 같이 읽어볼게요. 감녀가 을려에게 질문합니다. 대관한 되어각시 본듯도 한되이고 천상 백옥경을 업디하여 이별하고 해 다되어 저문 날에 누를 보라 가시나고. 네, 현대어풀이는 교과서에 있는 걸 참고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하늘나라에 있는 백옥으로 만든 그런 궁궐이니까, 하얀 옥으로 만든 궁궐이니까 하늘나라에 있대요. 바로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궁궐을 뜻하겠죠. 그렇지만 작가의 의도는요. 네, 바로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 그 한양에 있는 임금이 사는 궁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임금이 사는 궁궐을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궁궐인 백옥경으로 비유해서 나타낸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감녀가 물어본 거예요. 오랜만에 진짜 우연히 을려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가는 되어각시에 있을 때 이 되어각시가 바로 을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을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초면이 아니라 아는 사이, 그러니까 구면인 거죠. 그러면서 이 을려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하늘나라 백옥경에서 옥황상제 모시고 있던 선녀 아니냐. 근데 거기를 떠나와서 어찌하여서 백옥경을 이별하고 지금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런 날에 도대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네,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풀어봅시다. 네, 마찬가지 서사 1이에요.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의 처지를 어떤 존재에 비유하였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죠. 네, 천상계에서 버림받아 하계, 바로 인간 세상, 아래 세상으로 내려온 선녀에다가 정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거죠. 네, 선녀에 비유를 했어요. 다음 또 1에서 3행에서 하자의 쓸쓸한 상황을 강조해주는, 부각해주는, 좀 심화시켜주는 시간적 배경은 뭘까요? 대낮이 아니고 해가 다 되어 저문 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인 거죠. 좀 이 하자의 쓸쓸한 마음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시간 맞나요? 왠지 해가 저물 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아침에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고 힘이 나고 활기가 솟고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느낌인데 해가 이제 빠져요. 어둠이 다가오잖아요. 깜깜해지고 뭔가 이제 좀 차분하게 착 가라앉고 뭔가 쓸쓸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소멸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고 환기시켜주고 강조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 말고 그 다른 선생님이랑 김소월의 시 가는 길을 배웠죠? 네, 거기에 보면은 뭐 까마귀라든지 강물이라든지 하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이 나왔을 텐데 그때 다 배웠죠? 네,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거나 부각시켜주거나 한계해주는 요런 데 기여하는 사물들, 상황들 그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부터는 서사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사2를 한번 볼게요. 감녀가 서사1에서 질문했죠. 그래서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해요. 감탄사죠? 너로구나? 감녀야, 반가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행동이 님께서 사랑함직한가만한. 자, 괴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요. 과연 나의 이 얼굴. 옛날에 그 중세시대의 얼굴은 뭐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페이스, 앞면만 의미하죠. 이 얼굴 진짜 이 페이스만 의미하잖아요. 근데 중세시대에서는 이게 몸 전체를 의미했어요. 몸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뭐 모습, 뭐 내 행동 이런 게 님께서 사랑함직한가마는 어쩐 일인지 님께서 나를 보시고 오, 너로구나 이렇게 여기시면서 예뻐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정신없게 막 부렸던 거죠. 좀 너무 정신없게, 어지럽게 아양과 교태를 과도하게 부렸던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역겨울 정도로 애교를 부린 거죠, 님한테.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지 역효과가 났나봐요. 반기신한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근데 임께서 이제 나를 보시고 예전에는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는 얼굴빛이 약간 별로예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좀 언짢아하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임께서 변하셨지 하면서 누워서도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도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 결론. 그 원인을 분석해냈는데 나름 이런 원인을 찾아냈어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올라갔네. 다시 찾아갈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대요. 산 엄청 크죠? 내 몸에 죄가 엄청 많이 쌓여있고. 근데 이때 죄는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바로 발행에 있었던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던 거겠죠. 그쵸? 그러니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탓할 수 있겠느냐? 자, 의문형 어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탓할 수 없다라는 거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서리법. 서러워서 생각들을 막 풀어서 헤쳐내어서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니 이것은 임의 낯빛이 얘와 달라지신 이유는 바로 조물주, 신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서사이 을려의 대답으로 대국경을 떠난 이유는 자신이 임에게 지은 죄가 많이 쌓였고 조물주의 탓도 있다고 얘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쌤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볼게요. 5번 문제. 니은의 의미 뭔 것 같아요?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개안직한가만한. 1번과 2번 중에 뭔 것 같아요? 네,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어디 갔지? 네, 2번입니다. 그쵸?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은 안 되지만 어쩐 일인지 님께서 나를 너로구나 여기시면서 많이 사랑해 주셨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음 6번. 하자가 생각하는 디귿은 자신의 없던 행동, 이것도 쌤이 설명했죠? 과도하게 아양과 교태를 부럽던 거. 원문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발행. 다음 7번입니다. 자, 디귿과 리을은 을려가 생각하는 무엇의 원인인가? 자, 디귿이 바로 내 몸에 지은 죄고 리을이 조물의 탓이로다 이거잖아요. 바로 이별의 원인인 것이죠. 원인을 분석해내었죠. 네,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이제 14행이니까 본사 1로 넘어갑니다. 쑥쑥쑥. 자, 넘어갑시다. 자, 14행. 앞장으로 가서 보면, 자, 본사 1, 감녀가 위로를 하죠? 미음으로 밑줄 쳐져 있어요.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뜻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을려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어요? 야, 이별의 원인이 너 때문이라고. 너가 지은 죄가 한같이 쌓여있고 네가 아양과 교태를 과도하게 부려서 그런 거라고. 네 탓하지 마. 자책하지 마.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마. 네 탓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왜 친구가 이별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위로해 준 적 없나요? 친구가 막, 내가 여자친구 말 안 들어서 여자친구가 나 발냄새 난다 그랬는데 내가 발 계속 안 씻어가지고 그래서 나 헤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막 자책할 때. 아니야 철수야. 너 발냄새 안 나.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다음 이제 또 9번 문제입니다. 14행에서 20행이니까 위에 한번 볼게요. 비읍의 얼굴은 현대어로 쌤이 아까 얘기했었죠. 중세시대에서는 이게 몸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얼굴은 그냥 페이스, 안면만을 의미한다고 했죠. 중세시대는 몸이란 뜻이었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물 같은 몸은 어떤 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16행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본사 2.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을려가 말하죠. 가슴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님을 모시고 있어봐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님의 얼굴은요, 님의 몸은 물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편하실 적이 과연 몇 날이나 될까요? 춘한, 겨울의 추위죠. 겨울의 추위와 그 다음에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날과 그 다음에 또 동청 뭐예요? 겨울이죠? 겨울 날씨는 누가 님을 모시고 있었을까? 또 죽조반, 조성매. 자, 죽조반은 뭐냐면요. 아침밥 먹기 전에 새벽에 먹는 죽이에요. 미음 같은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은요, 국정을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 일찍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아침을 한 8시쯤 먹는다면 그때까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새벽에 미음을 이렇게 드셨는데 그걸 죽조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석매, 요거는 아침이죠. 아침 조자. 그리고 요거는 저녁 석자. 그리고 매가 그 임금님이 드시는 밥을 높여서 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 밥은 예전과 똑같이 잡수시는가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와 진짜 별걸 다 걱정한다.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셨는가 하면서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 같은 얼굴이라고 했을 때 물. 불 말고 물, 워터. 워터. W-A-T-E-R 그거 있죠? 워터. 우리 마시는 거. 그게 어때요? 속성이. 되게 부드럽죠? 어떤 용기에 담냐에 따라서 모양이 막 잘 변해요. 부드럽고 연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 같은 얼굴이라는 것은 되게 연약한 몸이란 뜻이에요. 뭐 맥락을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그러니까 강한 몸이 아니라 되게 연약한 몸이니까
편하게, 안 아프고 편하게 그렇게 지내는 날이 몇 날이나 될까? 몇 날 안 될 거다. 라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연약한 몸. 자, 다음. 17행에서 20행에 드러나 있는 하자의 삶은요, 사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걱정하고. 그리고 조성매 드셨는지, 그다음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밤낮 가리지 않고 임 걱정하고 있죠. 하자의 걱정거리들을 모두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바로 위에서 확인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 춘한, 그러니까 봄의 추위. 선생님이 혹시 지금 혹시 앞에서 선생님이 이거 겨울의 추위라고 했나요? 아니죠. 이거 봄춘자죠? 정정합니다. 봄의 추위, 그리고 여름의 더위, 그리고 가을날, 겨울날, 죽조밥, 그거 새벽에 먹는 미음, 그리고 아침, 저녁밥, 밤에 잠. 이것도 걱정했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여기에서 하자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고 있죠. 자, 이러한 몹시 마음 쓰면 애 태우는 걸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뭐예요? 네, 바로 노심초사죠. 자, 그리고 또 하자가 임을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임금님을 걱정하는 마음,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뭐예요? 네,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즉 연군지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걸 또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21행에서 32행,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목표했던 마지막 파트예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본사 3으로 넘어갑시다. 자, 본사 3을 같이 읽어볼게요. 21행부터입니다. 님이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자, 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겠어요? 네, 한양이겠죠. 그 임금님이 계신 한양, 그쪽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날이 다 지나갔어요. 거의 끝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이렇게 하고 있죠. 옛날엔 자동차도 없었고 도로도 잘 안 닦여 있었고 가로등도 없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못 다녀요. 밤에 산에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런데요.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해 떠 있을 때 낮에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오늘은 사람 오는 거 글렀다. 이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미 계신 곳에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화자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요. 집에 가만히 못 앉아 있겠어요. 내 마음을 둘 데 없다. 어디로든 가잔 말인가. 에휴, 집에 못 앉아 있겠다. 어디로든 나가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요, 화자가. 24에 보면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 잡았다 밀었다 하는 거는 뭐 나무 같은 거 잡거니 아니면 뭐 바위 같은 거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니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오는 게 혹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올라간 거죠.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 보일 리가 있어요? 안 보여요. 날이 거의 다 이제 저물어 가는 것도 이유이지만 25행에 보세요. 구름이 잔뜩 끼인 거예요.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또 무슨 일인가? 안개까지 자욱히 깔려있네. 뭐가 보이겠어? 안 보여. 그러니까 산과 천, 시내가 어두우니 1월을 어찌 보겠는가? 1월. 해와 달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해와 달. 해와 달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 가려 있는데 구름과 안개. 그렇죠? 또 지척. 바로 코앞이죠. 바로 코앞에 그 짧은 거리도 바로 눈앞에도 못 보는데 천리 바깥으로 어떻게 바라보겠냐. 저 천리. 바로 이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이 고향. 전라남도 창평이랑 임금님이 계신 한양이랑 거리가 이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되게 먼 거리. 그래서 임금님 계신 곳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보일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표현법 같은 거 얘기해줘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면 알지 않나요? 자, 이거 잠깐 한번 보세요. 랴. 이거 의문영어음이죠. 서리법이에요. 몰라서 정말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못 본다는 거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장 구조가 26행이랑 27행의 문장 구조가 어때요? 네, 같아요. 대꾸법이죠. 26행, 27행 대꾸 이루고 있고 여기 서리법 사용됐습니다. 자, 28행. 자, 산에서 보는 거 포기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면서 이제 산을 내려서 물가로 간 거죠. 근데 물가에 갔는데도 못 봐요.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막 강물이 막 차릉차릉 물결이 막 높게 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공은 어디 가고? 그니까 사공도 오늘 일 안 하겠죠. 그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가? 강천에 혼자 서서 저물어가는 해를 이렇게 굽어보니 마지막 32행입니다. 님이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겨이고 더욱 아득하구나. 더 알 수 없구나. 하나도 건진 게 없어요. 본사산, 일녀의 하소연, 투입니다. 임의 소식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행동을 해보았지만, 노력을 해보았지만 다 실패하였습니다. 자,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어디 해야 되죠? 네, 12번 문제입니다. 22행에서 화자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쌤이 설명 다 했죠? 바로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자, 21행에서 32행 시적 화자가 시옷과 이응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어요. 시옷은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높은 매고요. 이응은 물가입니다. 왜 가죠? 네, 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임의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오는지 좀 보고 싶어서. 또는 이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임이 계신 한양이 보일까, 궁궐이 보일까 해서 임을 보고 싶어서. 또는 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그래서 간 게 아닐까요? 그쵸? 다음 14번. 그러나 하자는 시옷과 이응에 가서도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해 실패하죠. 자, 시옷과 이응에서 하자의 임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라고 하죠. 모두 찾아 적어볼까요?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많았죠. 구름과 안개가 산에서는 가려가지고 1월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바람과 물결, 이게 물가에서 막 일어가지고 배를 못 뜨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올 수가 없었죠.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그러니까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거. 충신과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거. 바로 간신배들이죠. 이 간신들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화자를 조정해서 내쫓아 버린 거죠. 임금님이 그 정처를 싫어하게 만들어서요. 네, 모함하고 그렇게 했겠죠. 네, 다음 또 15번인데요. 그렇다면 임을 상징하는 시어는 여기서 임은 임금님이잖아요. 반짝반짝 높이 떠서 빛나는 존재. 네, 바로 일월이죠. 그렇죠?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빛나는 존재 있죠. 해와 달 같은 거. 이거는 임금님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16번까지 하고 얘기할게요. 하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얘기해볼까요? 네, 빈 배와 뒷난 해예요. 본문에서 확인해 본다면 이 빈 배는 어디에 있냐면 그 물가에서 보니까 사람이 안 타고 있잖아요. 배가 비어있죠? 네, 30행에 있네요. 30행에 빈 배 있고 그 다음에 31행에 뒷난 해 있죠. 그렇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니까 심화시켜주니까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차 시 때 17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이 제목의 의미에서 이 미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과서 본문을 보면 여기 아름다울 미자에 사람 인자가 적혀 있죠. 이때 이 미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름다운 사람, 또는 덕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송미인곡에서의 의미는 바로 하자가 사랑하는 그 연인.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임금님이잖아요. 그 임금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문학 교과서와 이 학습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